시청자, 월세 100만 원이 평균이라는 그 숫자, 정말로 단순한 가격 상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단지 부동산 시장이 또 올랐다는 평범한 뉴스라면 부자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다시 매수 상담을 받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시점에 같은 도시에서 같은 시장이 두 방향으로 쪼개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부자들이 다시 부동산 매입 상담을 시작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점점 더 빠르게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같은 시장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다른 그림이에요. 왜 같은 시점에 누군가는 다시 매수자가 되고 누군가는 영구 월세로 밀려나고 있을까요? 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24곳에서 동시에 월세 비중이 증가했을까요? 25곳 중에 단 한 곳만 빠졌습니다. 거의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사불란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세 단계로 내려갑니다. 표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동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결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표면만 보면 가격 뉴스인데 동기까지 내려가면 가격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과까지 내려가면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식 주거 사다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월세 상승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형 주거 사다리가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사다리,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서 출발해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매매로 한 단계씩 올라가던 그 표준 경로 자체가 끊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파 부동산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구조는 절대 안 보입니다. 평당 얼마 어느 지역이 올랐다 그 그래프만 매일 보여주는데 정작 그래프 뒤에서 사다리 자체가 끊겼다는 얘기는 거의 다루지 않아요. 오늘은 이걸 세 층으로 분리해서 봅니다. 첫 층은 표면입니다. 월세 100만 원, 전세 소멸, 직주 근저 폭등, 그리고 관리비 꼼수까지. 두 번째 층은 동기입니다. 공급 정체, 금리 환경, 시장 신뢰 붕괴, 그리고 자산 운용 패러다임의 전면 재편. 세 번째 층은 결과입니다. 주거 사다리 단절, 부자와 청년 사이의 정보 시간차,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진짜 시험대. 먼저 표면부터 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부동산 전문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곳에서 월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 한 곳만 빠졌어요. 이건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구조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두 군데가 우연히 바뀐 게 아니라 일제히 같은 패턴이에요. 서울 전체 평균 월세는 이미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평균이 100만 원이라는 건 절반 이상이 100만 원 이상을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청년 근로자 임금 수준을 떠올려 보시면 이건 임계점을 이미 넘은 숫자입니다. 100만 원을 부담 없이 내려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잠깐 계산해 보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을 보면 상반기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용산이었습니다. 평균이 38만 원이 올랐어요. 6개월 만에 월세에 38만 원이 더 붙었다는 거예요. 용산뿐만 아니라 마포, 광진, 그리고 여의도와 강남으로 출퇴근하기 편한 지역들이 같은 패턴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미를 짚어보면 역세권 직주근접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는 단순한 입지 조건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계급 분리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외곽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김효선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80만 원짜리 월세 지역에서 수도권 외곽으로 가도 50만 원, 6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거리가 멀어진 만큼 교통비가 늘고 출퇴근에 쓰는 시간과 체력이 늘어납니다. 도망갈 곳이 없다는 이 잔혹한 산수가 지금 시장의 실제 모습이에요. 거기에 신축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 더 줄어듭니다. 공급 절벽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이미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사안이에요. 가구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월세 수요 자체의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숫자 이야기예요. 진짜 충격적인 부분은 다음입니다. 임대차 입법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월세는 2년이나 4년 갱신할 때 5% 상한이 적용되지만 관리비는 그 상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는 합법적으로 5% 안에서 올리고 관리비를 한꺼번에 확 올려버리는 사례가 등장하는 거예요. 김효선 위원이 실제로 본 사례 중에는 관리비가 50만 원으로 잡혀 있는 빌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관리가 거의 안 되는 건물에서 관리비만 50만 원이에요.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 유명한 계약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살한 파운드는 받되 피 한 방울도 흘려선 안 된다는 그 계약. 월세 5% 상한은 지키지만 관리비는 무제한이라는 이 구조. 정확히 그 패턴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그냥 꼼수 수준이 아니라 시장 전체로 보면 자충수에 가깝습니다. 임대차법의 의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니까요.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마땅히 신고할 곳도 없어요. 관리비는 임대차법의 보호 바깥에 있으니까 분쟁이 생겨도 법적으로 다툴 근거가 약합니다. 임대차 입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옆으로 빠져나가는 회피 통로가 같은 크기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사각지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모든 패턴이 서울 25개구 중에 24곳에서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점에 같은 도시에서 같은 방향으로요. 이 정도면 우연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도시 전체가 같은 압력 아래에 있다는 신호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결국 답은 단순해 보입니다. 공급 부족이죠. 신축 입주 물량이 줄고 수요는 한 지역에 몰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공급만 늘리면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왜 공급을 늘리지 못하는가? 그 답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공사비가 폭등하고 있어요. 전쟁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흔들리고 하반기에는 공사비가 더 오를 거라는 전망입니다. 거기에 금리 환경 그리고 사업 채산성 자체가 무너진 상태예요. 김효선 위원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면 공사를 하고도 남아야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할 텐데 그게 안 맞으니까 공급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시기라는 겁니다. 정부가 공급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그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어제 시작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 정부 시기에 누적된 공급 정체 그리고 흔들린 시장 신뢰가 지금 이 시점에 한꺼번에 가시화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은 5년 단위로 결과가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지금 시장이 받고 있는 압력은 지금 정부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풀어내고 있는 누적된 문제들이라는 걸 짚어야 정확한 그림이 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층으로 내려갑니다. 동기. 왜 같은 시점에 시장이 두 방향으로 쪼개졌을까요? 네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금리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보통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전세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낸다는 건 사실은 매달 그 이자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전세 대출 이자가 사실상 월세인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 시대가 되면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 구간이 오면 임차인은 합리적으로 월세를 선택해요. 지금 한국은 그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금리가 시장 구조의 1차 변수라는 건 단순한 수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주거 형태를 선택하는지 자체를 바꾸는 변수란 얘기예요. 둘째, 시장 신뢰의 양방향 붕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한쪽에서는 임차인이 전세를 떠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임대인도 전세를 떠나고 있습니다. 임차인 쪽은 전세 사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보증금 수억 원을 넣어놓는 게 더 이상 안전한 일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게 됐어요. 임대인 쪽은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규제로 막혔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세 공급의 매력이 사라진 거예요. 양쪽이 동시에 떠나는 시장은 균형이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 쪽으로 일제히 밀려가는 겁니다. 셋째,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깊은 변화예요. 자산 운용 패러다임 자체가 전면 재편되고 있습니다. 옛 모델은 이렇습니다. 결혼 즈음에 전세금을 마련하고 2년에서 4년 동안 전세에 살면서 돈을 더 모으고 그 전세금에 보태서 작은 매매로 올라가는 한 단계씩 올라가는 사다리.
이게 한국형 주거 사다리의 첫 번째 계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전세금이 매매로 올라가는 다리 역할을 더 이상 못합니다. 첫 번째 계단을 밟고 두 번째 계단을 오르려고 보면 두 계단 사이가 절벽이 돼 있어요. 시지푸스의 바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굴려도 정상에 닿지 않는 그 바위. 그게 지금 청년들이 매일 굴리고 있는 바위예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 빠르게 다른 선택이 등장합니다. 김효선 의원이 현장에서 본 변화를 그대로 옮겨보면 목돈을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보내고 거주는 월세로 해결하는 패턴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식 투자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그게 사실상 필수가 됐어요. 이게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닙니다. 자산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 표준 경로 자체가 바뀐 사건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보통 시장 변동이라는 단어로 묶어서 표현해요. 그런데 정작 사다리 자체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일까요? 같은 단어로 묶기에는 사이즈가 다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부자들의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김효선 위원이 직접 본 현장 변화를 보면 건물을 매수하려던 자산가들이 한동안 주식시장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흐름이 다시 바뀝니다. 주식으로 자산을 키운 분들이 이번에는 거주 목적으로 투자가 아니라 자기가 살 집으로 주택 매입 상담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 여기서 핵심은 시점입니다. 부자들은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걸 먼저 읽었어요. 사다리가 끊어졌으니까 사다리를 오르는 대신에 사다리 위로 헬리콥터로 올라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직도 옛 사다리의 첫 계단을 어떻게 밟을지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요. 잠깐만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은 시장에서 같은 시점에 누군가는 매수자로 돌아오고 누군가는 영구 월세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같은 단어가 누구에게는 투자 기회로 익히고 누구에게는 평생 월세 생활로 익혀요. 같은 시장이지만 게임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사다리는 이미 판이 깨졌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일인가요?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에요. 한국형 주거 사다리는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전세는 보편적인 주거 사다리의 첫 계단이었습니다. 적당한 보증금의 전세를 살고 시간이 지나면 매매로 올라간다는 그 표준 경로가 작동했어요. 1997년 IMF 이후로 사다리는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작동은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부동산 폭등기를 지나면서 사다리가 크게 기울어졌어요. 그래도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후 윤 정부 후반에서 이재명 정부 초입에 이르는 이 시기에 사다리 자체가 다른 구조로 교체되고 있어요. 더 이상 한 계단씩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두 개의 별도 영역으로 시장이 쪼개진 겁니다. 여기서 이소부와 한 편이 떠오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부동산을 황금알로만 보고 그 가치를 짜내려고 하다 보니 정작 거위, 그러니까 실수요 기반 자체가 죽어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가야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논쟁은 거의 모든 진영이 같은 단어로 묶여 있어요.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공급이 답이다. 좌우 가릴 것 없이 같은 단어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모든 문제를 덮고 있어요. 공급이 적다는 그 진단 자체가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진짜 문제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가 사실은 질문 자체를 잘못 잡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로 같은 논쟁을 반복하는 동안 진짜 변화는 그 단어 바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사다리가 끊긴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부동산 뉴스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가격 그래프 뒤에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진짜 도전은 단순한 시장 안정 같은 게 아닙니다. 사다리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하는 일이에요. 그건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사회 구조 정책의 영역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세 번째 층 결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첫째,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경로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옛 표준은 이런 모양이었어요. 노동소득을 모으고 전세금을 마련하고 사다리를 한 단계씩 올라가서 결국 내 집을 마련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새로운 모델은 이렇습니다. 노동소득에 더해서 금융자산 운용 능력이 필수가 되고 거주는 영구 월세나 직접 매입 둘 중 하나로 양분됩니다. 김효선 위원의 표현을 다시 빌려오면 주식 투자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시대라는 거예요. 옛 인생 설계 자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세대적 충격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둘째, 공간적 양극화가 가속됩니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인데 지방 청년의 80% 이상이 20대가 되면 수도권으로 이동합니다. 한국 전체의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수도권 주거 수요는 계속 몰리고 있는 거예요. 거리가 곧 계급이 되는 시대, 직주 근접이 계급 분리선이 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셋째, 시장에 두 종류의 매수자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부자들의 자산가 매입, 즉 게임의 새 규칙을 먼저 읽고 그에 맞춰 움직이는 매수예요. 다른 한쪽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패닉 매수입니다. 김효선 위원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면 앞으로는 더 이상 주택을 못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빠르게 매입하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걸 살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집을 산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 옛 사다리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지금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일단 매입부터 해두는 거예요. 이성적인 시장이 아니라 정보 격차와 불안감이 동시에 시장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김효선 의원이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하고 신뢰도 있게 주는 것, 5년이든 10년이든 기다리면 공급이 실제로 될 거라는 그 신뢰감을 국민에게 주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불안감은 공급 계획의 부재가 아니라 그 계획에 대한 신뢰의 부재에서 나오고 있어요. 넷째,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이 흔들리는데 일부 보도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부동산이 더 오른다는 프레임이 등장합니다. 같은 매체들이 윤 정부 시기 부동산 가격 폭등에는 어떤 톤으로 보도했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매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다릅니다. 같은 사안에 같은 기준이 정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그 패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만 따라가 보시면 그림이 정리됩니다. 이 프레임이 굳어지면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게 되는지를요. 지금 시장이 받고 있는 압력은 이번 정부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전 정부 시기에 누적된 공급 정체, 방치된 전세 사기, 그리고 양방향으로 흔들린 시장 신뢰가 이제 가시화되는 시점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 그러니까 수요 측 규제 강화, 공급 시그널의 신뢰성 회복, 청년 주거 지원, 그리고 지방으로의 인프라 분산은 단기 가격 안정이 아니라 사다리 자체를 다시 세우려는 시도로 읽어야 정확합니다. 김효선 위원도 지방 도시마다의 특색을 살리는 정책 병행이 적절한 방향이라고 짚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던졌던 질문, 월세 100만 원이라는 그 평균치가 정말로 단순한 가격 상승이냐? 이제 답이 보이실 겁니다. 그건 가격이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한국형 주거 사다리가 끝났고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다는 신호. 100만 원이라는 그 숫자 뒤에는 사다리의 첫 계단이 사라졌다는 진짜 사건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위험한 격차는 자산 격차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부자들과 보통 사람들 사이의 정보 시간차예요. 부자들은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신호를 먼저 읽었고 이미 움직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직 옛 게임의 규칙으로 살고 있어요. 이 시간차가 굳어지면 그게 영구한 격차로 자리 잡게 됩니다.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 아시죠? 우는 아이도 호랑이가 온다고 하면 안 그쳤는데 곶감이 온다고 하니까 멈췄다는 그 이야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호랑이,
그러니까 월세 상승, 가격 폭등 같은 표면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어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곶감, 사다리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그 구조적 단절 자체가 진짜 위협입니다. 호랑이는 일단 지나가지만 곶감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게임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월세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사다리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그널, 지방으로의 인프라 분산, 그리고 청년 주거 지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관되게 작동해야 가능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건 5년, 10년 단위의 일이에요. 그동안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한 가지 참고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이에요. 일본은 지금 도쿄, 도심은 집이 부족하고 지방은 빈집이 넘쳐납니다. 한 나라 안에 정반대의 부동산 위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본이 이 단계에 도달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한국은 출산율이 일본보다 더 낮고 수도권 집중도가 일본보다 더 심해요. 일본이 30년에 걸쳐 겪은 일을 우리는 10년 안에 압축해서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일본만큼 여유롭지 않아요. 더 짧고 더 빨리 결정해야 할 일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월세 100만 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부자들이 이미 움직였다는 건 게임이 이미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표면 뉴스 뒤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함께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으로 신호를 주십시오. 이 채널은 주류 부동산 뉴스가 다루지 않는 각도에서 이런 구조적 변화를 계속 짚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자들의 시계는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시계는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